논란이 된 건 국민의힘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저출산 정책입니다.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현금 지원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함께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토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는 들끓었습니다. 30대, 40대도 경제력 탓에 아이를 낳기 어려운데 능력 있는 부모 없이 어떻게 아이 셋을 20대에 낳느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을 이뤘습니다. 온종일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수석 대변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는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당 차원의 검토를 넘어 대통령실에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 자료가 전달됐고 읽어봤다면서도 제출된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라며 방향성만 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뉴스브리핑 더보기 뉴블 더 시간입니다. 앞서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렸듯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 24만 9천 명입니다. 48만 명이 태어난 10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수준입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가 줄어든다는 소식은 한두 번도 아니라서 이제 놀랍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건 0.78명 나왔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한 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인데 그마저도 독보적인 꼴찌입니다. 좀 암담한데요. 반대로 정부는 희망적입니다. 내년에 최저 출산율을 0.7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서 8년 뒤에는 다시 1을 넘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지난해에는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는데 함께 보시죠. 91년생부터 이제 95년생이 되는데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로 회복했던 그 인구대입니다. 주 출산 연령으로 진입을 하면 출생아 수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말 그대로 젊은 여성 인구 자체가 많은 90년대생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90년대생인데 사실 90년대생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졌습니다. 30대 중에 결혼을 반드시 하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2%로 나타났는데 10년 전 60%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20대의 긍정적인 반응은 훨씬 더 적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남녀 모두 절반가량 경제적 이유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는 아이를 잘 키우기 어려운 사회 환경, 여자는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사상 이데올로기가 바뀌기는 했어요. 사실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안 낳는 것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사교육도 너무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애를 키워가지고 뭐 돌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집값도 비싸고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세대의 인식도 많이 바뀐 만큼 출산부터 육아 교육까지 다방면으로 차원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여전히 셋째는 1,000만 원, 넷째는 2천만 원 등 단순 현금 살포형 대책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저출생 대책으로 쓴 돈만 해도 380조 원입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흐름을 바꾸기 힘들어 보입니다. 서울에서 2년 동안 준비 끝에 아기를 가진 김모 씨. 기쁨도 크지만 걱정도 앞섭니다. 한 명이요. 둘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도 서울 25개 자치구도 저마다 출산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종로, 관악구와 함께 꼴찌 수준인 합계 출산율 0.4명대를 기록한 강남구. 지난해까지 첫째, 둘째에 각각 30만 원, 100만 원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똑같이 2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정부 바우처 200만 원까지 합하면 출산 초기 4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첫째, 둘째에 대한 증액을 하는 게 실효성 있는 혜택을 주는. 직접적인 출산율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지만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취지인데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걸 산다고 하면은 혜택은 좋은 것 같아요. 지원금은 국가에 맡기고 대신 임신부나 난임부부 등에 1년에 12차례 이동 차량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출산 과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 육아에 꼭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뭐 엄마 혼자 아기를 안고 다니기가 쉽지 않고 짐도 많아서 어려운데 매일 집 앞에서 미리 대기해 주시고 전문가들은 저출생 자체가 교육, 주거, 일자리 등 국가적 차원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기초단체 차원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출산율을 올린다는 노력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출산복지, 양육복지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내실화를 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중복 지원이나 홍보 경쟁으로 흐를 수도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촘촘한 저출생 대책을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출생과 사망 통계가 나왔는데 네. 대충 예상도 되고 알고 있는 얘기지만 통계 결과 볼 때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죠. 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아기의 수 네. 이제 0.78명입니다. 이 숫자가 0.8대였을 때 이미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었던 적이 없다는 위기감이 엄청났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요새 길에서 유모차 지나가면 요즘 저런 갓난아기 오랜만에 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1000명당 4.9명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명이 태어날 때 1.5명꼴로 사망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2.4명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동안 네. 우리가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뭐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네. 상황은 점점 나빠지네요. 네, 그래서 네. 유입 이민이 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과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 게 맞는지, 아이가 그렇게 적다면서 정작 아이가 있는 집은 1, 2년씩 어린이집 대기를 해야 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써볼 방법이 없이 진짜 다 해봤다고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통계를 보면요. 그나마 2021년보다 첫째 아이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그보다 훨씬 많이 줄어든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 엄마의 평균 연령 33.5세입니다. 0.2세가 또 늘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 5쌍 중에 한 쌍은 아이가 없습니다. 결혼이 일단 늦고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는 걸 미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낳더라도 한 명뿐이거나 아예 안 낳게 됩니다. 네, 왜냐? 개인적으로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내가 잘 살아남는 것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를 병행할 수가 없다. 아이를 낳고도 삶의 질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아이에게도 좋은 미래를 약속해 줄 수 없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네, 방금 권 기자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부모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아이를 많이 낳는 지역에 좀 힌트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 통계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넘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세종시입니다. 그리고 군 단위지만 전남 영광군의 합계 출산율은 거의 2명에 가깝습니다. 어떤 지역들이냐? 세종시는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보육 인프라도 비교적 잘 돼 있고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뒤에도 출산 전과 같은 조건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 곳입니다. 영광군, 일하는 청년에게 최대 2천만 원 넘게 3년을 지원하고 첫째만 낳아도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에 가름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방법, 돈을 파격적으로 많이 주는 방법은 사실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보다 출산율이 조금만 더 올라도 나라 전체로는 아예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맞벌이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경력 단절이 되고 나면 출산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일, 훨씬 적은 임금으로 복귀하는 불만족스러운 맞벌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렇게 오래 쉬지 않고 일과 가정을 같이 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맞벌이.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지 집값도 부담이다, 집값도 원인이다 이런 얘기들 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상당히 컸습니다. 네. 사실 2012년까지만 해도 지금의 2배, 48만 명은 나왔습니다. 집값이 치솟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아이도 덜 낳게 된 게 맞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선진국 대도시의 집값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비싸기는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기존의 자산 가격에 젊은이가 접근하기 힘들어지죠. 부부가 계속 같이 일을 해서 내 집 마련의 꿈도 꾸고 자기 삶도 챙길 수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는 대전제는 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일본, 우리처럼 여성 고용률이 높지 않은 편인데 우리처럼 아이도 안 낳습니다. 유럽 안에서도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아이도 더 낳는 게 이 표에서 뚜렷하게 보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의 늪에 빠졌다가 회복한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같은 나라들. 이 나라들이 몇십 년을 저출산 대책을 해보니 제일 효과적이었던 건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도입한 석 달간의 남성 의무 유급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것들처럼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하는 환경, 정말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해주는 정책이었다는 보고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네, 얼마나 엄중하게 이 답을 받아들이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